내가 거지도 아니고 3만 원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냐? 이렇게 사람을 기만해? 친정 아빠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어제 칠순 잔치가 끝나고 남편은 장인어른 용돈 섭섭지 않게 신경 좀 썼다며 큰 소리를 떵떵 쳤거든요. 달랑 3만 원을 넣어놓고는 그 생색을 냈던 겁니다.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저 당장 가서 따지는 대신 이를 갈며 다짐했죠. 그래, 어디 너도 똑같이 당해봐. 한 달 뒤 대망의 시아버지 칠순잔치. 저는 남편이 우리 아빠에게 했던 짓 똑같이 되돌려줬는데요. 단돈 3만 원으로 시작된 통쾌한 복수국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들 인생에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저에게 그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3년 전 그날 촌스러운 점퍼를 입고 나온 그 남자를 만났던 그 카페에서의 시간을 꼽을 거예요. 그때는 그저 조금 특이한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도망쳤어야 했던 게 맞는데 말이죠. 사실 저는 결혼에 목매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제 능력으로 벌어서 부모님 용돈 넉넉히 드리고 제 취미생활 즐기며 사는 골드미스 라이프가 꽤 만족스러웠거든요. 회사 동료들은 다들 육아에 시달리며 피부가 푸석해질 때 저는 주말마다 골프 치러 다니고 맛집 탐방 다니면서 여유를 즐겼으니까요. 그런데 제 인생에 태클을 건 건 다름 아닌 저희 이모였는데 이모는 만날 때마다 저를 달달 볶아 먹었습니다. 수진아, 너 언제까지 혼자 살래? 여자는 나이 들면 다 소용없다. 내가 진짜 진국인 남자 하나 알아왔으니까 딱 한 번만 만나봐. 응? 이모의 성화에 못 이겨나간 자리였는데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약속 장소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의 꼴이 정말 가관이었거든요. 소개팅 자리에 나오면서 어디 공사판에서 막 굴러먹다 온 것 같은 빛바랜 등산 점퍼에 무릎이 툭 튀어나온 청바지를 입고 있는 40대 아저씨가 앉아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강민석입니다. 수진 씨 되시죠? 앉으세요.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동그라지더니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촌스럽고 우스꽝스럽던지 당장이라도 뒤돌아 나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주선자인 이모 얼굴을 봐서라도 커피 한 잔은 마시고 가야겠다 싶어 억지로 자리에 앉았는데 이 남자 대화 몇 마디 나눠보니 더 가관이더라고요. 수진 씨, 제 꼴이 좀 우습죠? 사실 이 점퍼 10년 입은 겁니다. 저는 제 몸 치장하는 돈이 세상에서 제일 아깝더라고요. 그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자신의 낡은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는데 그 뻔뻔한 태도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그의 말에 저는 묘하게 설득이 되고 말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악마의 속삭임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남자들 겉멋만 들어서 명품 두르고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허세 부리잖아요. 저는 그런 거 딱 질색입니다. 그 돈 아껴서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고 미래의 제 처자식한테 쓰는 게 제 행복입니다. 저는 허세 부리는 놈들이랑은 다릅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만났던 허울 좋은 남자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전까지 제가 만났던 남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치장하기 바쁘고 데이트 비용 계산할 때마다 눈치 보게 만드는 쪼잔한 인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는 비록 겉모습은 초라해도 속은 꽉 찬 알밤 같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으니 이 정도면 연기 대상감 아니겠어요? 그날 이후로 강민석, 제 전 남편은 저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시를 해왔습니다. 그 방법이 참으로 올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듬직해 보였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꽃다발 대신 관절약을 사들고 나왔는데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어머님, 무릎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거 드시고 건강하셔야죠. 세상에 어떤 여자가 데이트하면서 관절약을 받고 감동하겠냐고 하시겠지만 저는 그 투박한 진심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어요. 데이트할 때도 비싼 레스토랑보다는 허름한 기사식당이나 국밥집을 데려가면서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수진 씨, 우리 이런 데서 돈 아껴서 나중에 집 넓은 데로 가요. 저는 수진 씨 고생 안 시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던지 저는 그가 짠돌이가 아니라 생활력이 강하고 경제관념이 확실한 남자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리고 말았죠. 주변 친구들은 제 남자친구 사진을 보고 다들 기겁을 하며 말렸지만 저는 이미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야, 최수진. 너 미쳤어? 저런 아저씨가 뭐가 좋다고 만나? 너 능력 아깝지도 않냐? 친구들의 핀잔에도 저는 오히려 그들을 속물이라고 생각하며 콧방귀를 뀌었는데 그 대가를 이렇게 혹독하게 치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바로 저희 아빠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을 때였는데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아빠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늘이 노래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응급실 앞을 지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강민석이었어요. 제가 연락도 안 했는데 엄마한테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는데 땀범벅이 된 와이셔츠를 입고 저를 보며 안심하라는 듯 웃어 보이는데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수진 씨, 걱정 마요. 장인어른 제가 모실게요. 수진 씨랑 장모님이 어떻게 성인 남자 간병을 하겠어요. 튼튼한 제가 병실 지키겠습니다. 그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었는데 저희 아빠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해냈어요. 아이고, 최서방. 냄새날 텐데 이걸 자니가 왜 해? 간병인 쓰면 되는데. 엄마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 그는 오히려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죠. 장모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장인어른도 제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부모 수발드는 게 당연한 거지 간병인이 웬 말입니까? 저 이런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 모습을 보고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 보호자들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니 저와 저희 부모님은 오죽했겠어요? 아빠는 퇴원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수진아, 저런 사람 없다. 친아들보다 낫다. 너 이 사람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아빠 믿고 결혼해라. 평생 공무원으로 깐깐하게 살아오신 아빠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불같은 사랑보다는 나랑 우리 가족한테 이 정도로 헌신하는 남자라면 평생 외롭게는 안 하겠지라는 생각에 그리고 나이도 찼으니 늦기 전에 가자는 현실적인 타협으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그는 철저하게 검소한 효자 컨셉을 유지했는데 예물이나 예단 같은 건 다 생략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수진아, 우리끼리 잘 살면 그만이지 그런 거칠애가 무슨 소용이야? 그 돈 아껴서 양가 부모님 용돈이나 더 챙겨드리자.
저는 그 말이 너무 기특해서 제 돈으로 몰래 시부모님 이불도 해드리고 가전제품도 바꿔드렸죠. 그때 시부모님이 지으시던 묘한 미소를 눈치챘어야 했어요. 그건 고마움의 미소가 아니라 호구 하나 제대로 물었다는 비열한 웃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결혼 전에는 간과 쓸개 다 빼줄 것 같더니 식장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람이 180도 바뀐다는 말. 저는 그게 그냥 남들이 하는 푸념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그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마치 거추장스러운 가면을 벗어 던지듯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관이던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었죠. 결혼 전에는 그렇게나 듬직해 보이던 그 검소함이 결혼 후에는 저와 친정을 향한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날아와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절이 바뀌어 셔츠 한 장이라도 사려고 하면 눈을 부라리며 잔소리를 퍼붓기 일쑤였어요. 여보, 옷장에 옷이 넘쳐나는데 또 사? 그 돈 아껴서 저축해야지. 우리 엄마는 평생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 입고 나 키우셨어. 그놈의 우리 엄마 타령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서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시댁에 갈 때면 양손 무겁게 한우 세트니 홍삼이니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서 친정에 갈 때는 귤 한 박스가 전부였죠. 장모님은 과일 좋아하시잖아. 그리고 이건 그냥 귤이 아니라 제주도 천혜향이야. 당신은 매사에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좀 긍정적으로 살아라. 친정 엄마가 귤 좋아하신다는 핑계를 대며 교묘하게 돈을 아끼려는 그 속 뻔히 보이는데도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며 가스라이팅을 해대는 통에 저는 억울해서 잠도 못 잘 지경이었어요. 명절 때는 또 어떻고요? 첫 명절이라 긴장된 마음으로 시댁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도 아닌 남편이 앞치마를 툭 던져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이제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나는 운전하느라 피곤하니까 좀 쉴게. 그러고는 소파에 드러누워 TV 리모컨을 잡고 낄낄거리는데 정말이지 등짝을 한 대 후려갈 끼고 싶더라고요. 저는 주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전 부치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시누이랑 희희낙낙하며 제가 깎아다 바친 과일을 넙죽넙죽 받아먹고 있었으니까요. 더 기가 막힌 건 처가에 갈 때의 태도였어요. 시댁에서는 그렇게 하하호호 떠들며 늦게까지 눌러앉아 있으려고 하더니 처가 갈 시간이 되자 갑자기 온몸을 비틀며 꾀병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배도 아프고 차 막힐 시간인데 지금 가면 도로 위에서 시간 다 버리겠다. 좀 이따가 출발하자. 결국 늦장 부리다 밤늦게 출발해서는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장모님이 사위 온다고 차려주신 진수성찬을 받기도 전에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이고,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기네요. 먼저 좀 눕겠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대화 한마디 섞기 싫다는 그 노골적인 태도에 아빠는 씁쓸한 표정으로 술잔만 기울이시고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며 안방문만 쳐다보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 남자는 효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적인 놈이라는 거요. 자기 부모한테는 껌뻑 죽으면서 처가 식구들은 남보다 못하게 대하는 꼴을 보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나이 40 넘도록 왜 멀쩡한 여자가 없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여자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다 도망갔던 거였죠. 효자 코스프레 안 했으면 평생 혼자 늙어 죽었을 찌질한 인간인데 여자를 안 만났던 게 아니라 돈 아끼고 못생겨서 그리고 저런 비열한 신보 때문에 연애 한 번 못 해본 거였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진국이라며
속아 넘어간 제 눈을 찌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시어머니 환갑 때 터졌어요. 우연히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되었는데 여행사 결제 내역과 백화점 상품권 구매 내역이 찍혀 있는 거예요. 금액도 무려 1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죠. 이게 뭐야? 어머님 환갑 용돈 30만 원 드리기로 했잖아. 그리고 여행은 또 언제 보내드린 거야? 제가 따져 묻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 엄마가 환갑인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당신한테 말하면 또 돈 아깝다고 난리 칠까봐 내가 알아서 했어. 아들이 능력 있어서 효도하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옷 한 벌 사는 건 낭비라며 펄펄 뛰던 인간이 자기 엄마한테는 상의도 없이 100만 원을 펑펑 쓰다니. 그때 다짐했죠. 그래, 우리 아빠 칠순 때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똑같이 안 하기만 해봐라. 속으로 이를 갈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는데 드디어 친정 아빠의 칠순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남편 놈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갑자기 앓는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거든요. 아, 요즘 주식이 폭락해서 큰일이네. 원금도 못 건지게 생겼어. 회사 사정도 어렵고 보너스도 안 나온다는데 어떡하지? 저녁 밥상머리에서 한숨을 푹푹 쉬며 밑밥을 까는 꼴이 딱 봐도 돈 없다는 핑계를 대려는 수작이었어요. 시어머니 칠순 때는 대출이라도 받을 기세더니 장인어른 칠순 다가오니까 갑자기 가난뱅이 코스프레를 하는 그 뻔히 보이는 속내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대망의 칠순잔치 당일 남편의 행동은 정말이지 최악이었어요. 친척들도 모인 자리라 비싼 한정식집을 예약했는데 식사 내내 시계만 쳐다보며 하품을 쩍쩍 해대는 거예요. 여보, 좀 웃어. 아빠 보시잖아. 제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지루하다는 티를 팍팍 냈습니다. 심지어 친척 어른이 덕담 한마디 건네도 건성으로 대답하며 차가 막힐 텐데 빨리 일어나야 하지 않나요? 라며 눈치를 주는 통에 잔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졌죠. 아빠는 사위 눈치 보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표정이셨고 저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불편한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꽤 두툼해 보이는 흰 봉투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순간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네 하는 기대감이 살짝 들었어요. 봉투 두께가 제법 되었거든요. 남편은 봉투를 두 손으로 공손히 아빠에게 건네며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위인 마냥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약소하지만 제 마음입니다. 제가 요즘 사정이 좀 어려워서 많이는 못 넣었습니다만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댁에 가셔서 확인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보통은 그 자리에서 얼마 안 됩니다 하며 겸손을 떨거나 맛있는 거 사드세요라고 할 텐데 굳이 댁에 가서 확인해 달라고 강조하는 게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사위가 주는 용돈이라고 마냥 좋아하시며 봉투를 챙기셨고 고맙네 최서방. 마음 써줘서 고마워라며 연신 웃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래, 그래도 100만 원은 아니더라도 기본은 했겠지. 시어머니한테 쓴 돈이 있는데 양심이 있으면 50만 원이라도 넣었겠지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밝아 보였어요. 마치 큰 숙제를 끝낸 초등학생처럼 홀가분해 보이기도 하고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기도 했죠.
궁금함을 참지 못한 제가 슬쩍 물었습니다. 당신 아까 봉투에 얼마나 넣었어? 두께 보니까 꽤 되던데?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정색을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섭섭지 않게 넣었어. 사람을 왜 이렇게 못 믿냐? 내가 알아서 했다니까. 운전하는데 자꾸 말 시키지 마. 버럭 화를 내며 대화를 차단해버리는 그 과민 반응에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뭔가 있다. 분명히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다. 하지만 이미 아빠 손에 봉투는 넘어갔고 지금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씻지도 않고 바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나 피곤해서 먼저 잘게. 깨우지 마. 그렇게 등을 돌리고 누워 5분도 안 돼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얄밉던지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서성거리며 아빠한테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빠, 봉투 얼마 들어있어? 라고 묻는 것도 너무 속물 같고 혹시라도 적은 돈이 들어있으면 아빠가 실망하실까봐 겁이 나기도 했죠. 설마. 아니야. 그래도 명색이 사위인데. 두께도 꽤 됐잖아. 10,000원짜리로 채웠어도 30만 원은 넘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지만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남편이 봉투를 건넬 때 그 묘한 눈빛, 그리고 차 안에서 화를 내던 그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인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만큼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그래, 오늘은 좀 참자. 어제 칠순잔치도 무사히 끝났고 봉투도 드렸으니까 별일 없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거실로 나와 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식탁 위에 놓인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른 아침 평소 전화도 잘 안 하시는 친정 아빠의 이름이 액정에 뜨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 불길한 예감에 손이 떨려오는데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빠의 목소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평소 점잖고 무뚝뚝하시던 아빠가 다급하고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야, 최서방 제정신이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거지도 아니고 3만 원을 줘?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3만 원이라니 30만 원을 잘못 말하신 건 아닐까? 아니, 30만 원도 적은 돈이긴 하지만 3만 원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빠,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3만 원이라니요? 봉투도 두툼하던데요? 제가 되묻자 아빠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는 듯 허탈한 웃음소리를 내시더니 이내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봉투는 두툼하더구나. 내가 방금 열어봤는데 10,000원짜리 달랑 3장 들어있더라. 요즘 애들 용돈도 5만 원은 주는 세상에 사위가 장인을 거지동량 취급해도 유분수지. 이게 말이 되냐? 아빠의 말씀을 듣는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3만 원이라니. 두툼한 봉투를 보며 안도했던 게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려 미칠 지경이었죠. 그 두툼함은 다 뭐였을까요? 남편이 제 눈을 속이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짐작이 가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빠, 그 안에 뭐 다른 건 없었어요? 편지라든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빠는 더 기가 막힌다는 듯 한숨을 푹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A4 종이 곱게 접혀 있더라.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냐? 장인어른, 이번 달 생활비도 부족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내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냐? 힘들면 그냥 말로 하지. 뒤에서 이렇게 사람을 기만해? 내가 3만 원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냐?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댁에는 100만 원짜리 여행 상품권의 용돈까지 펑펑 쓰면서 친정 아빠는 돈 쓰기 아까운 존재 취급을 한 거잖아요. 게다가 저한테 비밀로 해달라는 그 비열한 쪽지 내용까지. 남편은 저를 속이고 아빠를 기만하며 이중적인 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자식? 감히 우리 아빠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라 당장 안방으로 달려들어가 자고 있는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었어요. 아니, 뺨이라도 한 대 후려갈기고 너 제정신이냐?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방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멈칫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가서 따지면 뭐라고 할까? 분명히 실수라고 발뺌하겠지. 돈 세다가 잘못 들어간 거다. 착각했다. 미안하다. 그러고는 뻔뻔하게 넘어가려고 할 거야. 남편의 그 능글맞은 태도가 눈에 선하더라고요. 만약 지금 제가 감정적으로 폭발해버리면 이 인간은 또다시 교묘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할 게 뻔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장인한테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왜 그러냐며 제 편은커녕 남편 감싸기에 급급하겠죠. 안 돼. 이렇게 어설프게 끝낼 순 없어. 더 확실하게 다시는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해. 저는 심호흡을 하며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켰어요.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아빠의 자존심을 짓밟았으니 저 또한 남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줘야죠. 그리고 그 무대는 남편이 그토록 끔찍이 아끼는 시댁 식구들 앞이어야만 했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면목이 없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빠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생 자식들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묵묵히 희생만 해오신 분이 칠순날 사위한테 이런 모욕을 당하셨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화내서 미안하다.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냐? 그놈이 못 대처먹은 거지. 내가 화가 나는 건 돈 액수 때문이 아니다.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짓을 하나 싶어서 그래. 내 딸이 저런 놈이랑 살고 있다는 게 분통 터져서 그런다. 아빠의 그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울 때가 아니잖아요. 복수하려면 독해져야 하니까요. 아빠,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지금 그 3만 원이랑 쪽지, 사진 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글씨 잘 보이게 선명하게요. 그리고 당분간은 모른 척하고 계셔주세요. 제가 제대로 갚아줄게요. 제 목소리에 서린 살기를 느끼셨는지 아빠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나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알았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하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빠가 보내주신 사진 속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과 남편의 악필로 휘갈겨 쓴 종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마지막 남은 미련과 정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강민석, 너 오늘 제삿날 받아놓은 줄 알아라. 저는 눈물을 닦고 거울을 보며 표정 관리를 시작했어요. 퉁퉁 부은 눈을 찬물로 씻어내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는 연습을 했죠.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감정을 숨겨야 했으니까요. 주방으로 가서 쌀을 씻고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는 마치 제 분노를 대변하는 것 같았죠. 탁, 탁,
채소를 써는 게 아니라 남편을 난도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벌한 칼질이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척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하얀 쌀밥을 올려놓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표정을 점검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방금 전까지 분노로 일그러져 있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평온해 보였는데 이게 바로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말인가 싶더라고요. 냄새 좋다. 당신 오늘따라 부지런하네. 드디어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이 부스스한 머리를 긁적이며 걸어 나왔어요. 퉁퉁 부은 눈, 늘어진 러닝셔츠 바람으로 하품을쩍하고 내뱉는 저 인간이 제 남편이라니. 그리고 우리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장본인이라니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죠. 당장이라도 저 뜨거운 찌개 뚝배기를 그 면상에 엎어버리고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일어났어? 얼른 앉아. 당신 좋아하는 두부 많이 넣었어.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 같기도 한데 남편은 눈치채지 못하고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라고요. 숟가락을 들기 전 그는 묘하게 제 눈치를 살피며 슬쩍 떠보듯이 말을 꺼냈어요. 참, 아까 전화기 울리던데 누구야? 이 시간에?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찔리는 게 있으니 혹시라도 장인어른 전화일까봐 겁이 나는 거겠죠. 저는 그 불안을 확신으로 그리고 그 확신을 다시 방심으로 바꿔주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아, 아빠한테 전화 왔었어. 순간 남편의 숟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더라고요. 꿀꺽 하고 마른 침을 삼키는 목울대가 적나라하게 보였죠. 아, 그래. 별말 없으시고?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뜸을 들이지 않고 바로 폭탄이 아닌 사탕 발림을 던져주었죠. 응, 별일은 아니고 당신한테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라시네. 어제 칠순잔치 신경 써준 것도 고마운데 용돈까지 두둑하게 챙겨줘서 정말 감동하셨대. 사위가 최고라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역겨울 정도의 안도감과 오만함이 차오르는 걸 똑똑히 목격했어요. 휴, 다행이다. 역시 장인어른은 나한테 껌뻑 죽어. 비밀 지켜주셨네. 하긴 그 깐깐한 양반이 딸 걱정시킬까봐 말 못할 줄 알았지. 남편의 속마음이 마치 자막처럼 제 눈앞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는 안심했다는 듯이 의자 등받이에 거만하게 기대앉으며 밥을 크게 한술 떠먹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를 향해 보란 듯이 훈계질을 시작하는데 정말이지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신경 썼다니까? 당신은 남편을 너무 의심해서 탈이야. 내가 그래도 장남이고 맞사위인데 기본은 하지. 섭섭하게 하겠어? 입안에 밥알이 훤히 보이도록 쩝쩝거리며 말하는데 그 뻔뻔함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3만 원을 넣어놓고 신경 썼다고 말하는 저 강철 같은 멘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게. 내가 당신 마음도 모르고 괜한 걱정을 했나 봐. 미안해, 여보. 제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척하자 남편은 기가 살아서 더 신나게 떠들어댔어요. 그래, 앞으로는 내 말 좀 믿어. 장모님도 나 좋아하시고 장인어른도 나만 보면 싱글벙글 하시잖아. 이게 다 내가 평소에 잘해서 그런 거야. 당신은 복 받은 줄 알아야 해. 나같이 처가에 잘하는 남자가
어디 흔한 줄 알아? 자화자찬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저는 식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지만 그 고통으로 정신을 붙잡았죠. 그래, 짖어라. 실컷 짖어도 그 혀가 너를 옥죄는 올가미가 될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남편이 기분이 좋아져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본격적으로 다음 단계 작전에 돌입했어요. 바로 다음 달로 다가온 시아버지 칠순잔치를 미끼로 던지는 것이었죠. 남편이 넥타이를 매고 있을 때 제가 슬그머니 다가가서 말을 건넸어요. 여보, 다음 달 아버님 칠순잔치 말이야. 왜? 호텔 예약은 확인했어? 응, 다 했어. 근데 당신 요새 주식 때문에 사정 어렵다며. 보너스도 안 나온다고 하고.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운을 띄우자 남편은 바로 미끼를 물더라고요. 얼굴에 그늘을 들이우며 엄살을 피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 칠순이라 크게 해드리고 싶은데 자금 사정이 영 안 좋네.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하나 고민 중이야. 저놈의 거짓말.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아버님 칠순 비용이랑 용돈은 내가 전담할게. 당신은 신경 꺼. 내가 그동안 적금 부은 것도 있고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급도 좀 넉넉하게 나올 것 같거든. 정말? 당신이 다 낸다고? 남편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돈 들어가는 일이라면 벌벌 떠는 구두쇠가 공짜라니 얼마나 좋겠어요. 응, 내가 며느리로서 아버님께 제대로 효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래. 호텔 식대부터 아버님 용돈까지 내가 책임질게. 당신은 그냥 몸만 와서 아들 노릇만 해. 내가 우리 시아버지 기 살려드려야지. 와, 우리 마누라 최고네. 당신이 그렇게까지 효심이 깊은 줄 몰랐네. 알았어. 당신만 믿을게. 나는 그럼 선물만 간단하게 준비하면 되나?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려서 제 어깨를 두드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기 지갑에서 돈 한 푼 안 나가게 생겼으니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죠. 제가 파해놓은 함정인 줄도 모르고 제 발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꼴이 참으로 가소로웠습니다. 아니, 선물도 필요 없어. 용돈 두둑하게 드릴 거니까. 당신은 가서 아버님 기분만 잘 맞춰드려. 내가 아주 거하게 쏠 거니까 기대해도 좋아. 오케이. 아, 오늘따라 당신 너무 예뻐 보인다. 다녀올게. 남편은 룰루랄라 휘파람까지 불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기대해라. 평생 잊지 못할 칠순잔치를 만들어줄 테니.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지체 없이 은행으로 향했어요. 창구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심장이 쿵쾅거려서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제 차례가 되어 창구 직원에게 3만 원을 내밀었죠. 신권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선물할 거라서요. 깨끗한 돈으로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건네준 빳빳한 10,000원짜리 3장. 손끝에 닿는 그 날카로운 종이의 감촉이 마치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우리 아빠한테 줬던 그 꼬깃꼬깃한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깨끗하고 날카로운 이 돈으로 남편의 자존심을 베어버릴 생각하니 전율이 일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구점에 들러 가장 고급스러운 한지 봉투를 샀어요. 겉보기에는 아주 품격 있고 예의 바른 봉투였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식탁에 앉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물을 펼쳐 놓았습니다. 빳빳한 신권 3만 원, 고급 봉투, 그리고 검은색 볼펜.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어요. 바로 그 쪽지를 만드는 일이었죠.
아빠가 보내주신 사진 속 남편의 쪽지를 핸드폰 화면에 띄워놓고 종이 위에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지렁이 같은 악필을 흉내내지는 않았어요. 제 단정한 글씨체로 또박또박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베껴 적어 내려갔죠. 장인어른, 이번 달 생활비도 부족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내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장인어른이라는 단어와 아내를 바꿀까 잠시 고민했지만 아니요. 그러면 재미가 없죠. 남편이 쓴 그 문장 그대로, 그 찌질한 변명 그대로 돌려주는 게 진정한 미러링 아니겠어요? 저는 주어를 바꾸지 않고 남편이 쓴 원문 그대로를 적었어요. 이 쪽지를 읽는 순간 시아버지와 시댁 식구들이 느낄 황당함과 충격을 상상하니 웃음이 피식 새어 나오더라고요. 쪽지를 다 쓰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쪽지가 아니라 남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판결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쪽지를 곱게 접어 빳빳한 10,000원짜리 3장과 함께 봉투에 넣었어요. 봉투 입구를 풀로 단단히 봉하고 나니 겉보기에는 여느 두툼한 축의금 봉투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얇은 봉투 하나가 불러올 파장은 핵폭탄급일 거라는 걸 저만 알고 있었죠. 저는 봉투를 제 가방 가장 깊숙한 곳, 비밀 주머니에 고이 모셔두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냐?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 톤을 한껏 높였습니다. 다음 달 아버님 칠순잔치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제가 호텔 예약도 다 마쳤고요.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하셔도 좋아요. 아, 그리고 아버님 용돈도 제가 섭섭지 않게 준비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래, 네가 웬일로 돈을 다 쓴다니? 민석이 힘들다고 네가 나서는 거냐? 기특하네. 그래, 얼마나 준비했는지 기대하마. 섭섭지 않게 기대하마. 이 단어들이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저는 희열을 느꼈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아니, 실망을 넘어선 충격과 공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들은 꿈에도 모르겠죠.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실 거예요. 며느리가 이번에 크게 한턱 쏜다고 용돈도 두둑이 준다고요. 그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남편이 당할 망신살은 배가 될 테니 저는 그저 묵묵히 부채질만 하면 되는 거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어요. 이제 모든 시나리오는 완성되었고 배우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큐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었어요. 남편은 공짜 칠순잔치에 신나서 날뛰고 있고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의 지갑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입맛을 다시고 있고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여전히 기분이 좋은지 흥얼거리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까지 했어요. 여보, 오늘 고생했지? 내가 설거지는 할게. 당신은 쉬어. 다음 달에 큰돈 쓰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평소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인간이 돈 앞에서는 저렇게 비굴해질 수 있다는 게 새삼 놀라웠어요.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어요. 다음 달 화려한 호텔룸, 맛있는 음식, 친척들의 박수 소리,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창백하게 질려갈 남편의 얼굴을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생각보다 달콤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 몰아칠 비바람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거세고 차가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가장 환하게 웃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을 위해 제가 얼마나 칼을 갈고 닦았는지 하늘도 아는지
날씨마저 화창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침부터 들떠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이리 맸다, 저리 맸다 하며 패션쇼를 벌이는데 그 꼴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여보, 오늘 내가 주인공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지? 아버지가 좋아하실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설레네. 당신 봉투는 잘 챙겼지? 남편이 확인 사살하듯 물어보길래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둔 그 시한폭탄 같은 봉투를 톡톡 두드리며 상냥하게 대답해 주었죠. 그럼 아주 잘 챙겼지. 당신은 걱정 말고 운전이나 잘해. 오늘 아버님 입이 귀에 걸리게 해드릴 테니까. 예약한 호텔 뷔페에 도착하니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이 이미 도착해서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아주 잔칫집 그 자체였어요. 평소에는 돈 아깝다고 궁상 떨던 시어머니도 오늘은 제가 쏜다는 말에 신이 나셨는지 화려한 한복까지 차려입고 입구에서부터 손님들을 맞이하며 생색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크게 한턱 쏜다고 해서 내가 말리느라 혼났지 뭐야. 그래도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어. 능력 있고 싹싹하고. 친척들 앞에서 제 자랑을 늘어놓는데 그게 칭찬이 아니라 마치 물주 하나 잘 잡았다는 듯한 뉘앙스라 듣는 내내 속이 메스꺼웠지만 저는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오늘의 주인공인 시아버지는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빛이 번쩍이는 게 노골적으로 돈 봉투를 기대하는 눈치였죠. 오냐 왔냐? 길 막히는데 고생했다. 네가 이번에 신경 좀 썼다며? 허허, 며느리 덕분에 호강하네. 시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덕담을 던지자 옆에 있던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어 어깨를 으쓱거리며 거들더라고요. 아버지, 수진이가 이번에 진짜 무리 좀 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버님 칠순인데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한다면서 얼마나 고집을 피우던지. 저런 며느리 세상에 없어요. 마치 자기가 교육이라도 잘 시키냥 으스대는 꼴을 보니 정말이지 뷔페 음식으로 저 입을 틀어막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식사가 시작되고 값비싼 요리들이 테이블 가득 채워지자 시댁 식구들의 탐욕스러운 먹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붙은 사람들처럼 접시를 산처럼 쌓아놓고 먹더라고요. 어머, 새언니. 여기 호텔 뷔페라 그런지 퀄리티가 다르네. 오빠, 엄마 칠순도 여기서 하자. 신우이가 입가에 소스를 잔뜩 묻힌 채 뻔뻔하게 말하자 남편은 호탕하게 웃으며 그래, 네 새언니가 능력되잖냐 하며 맞장구를 치는데 아주 남매가 쌍으로 저를 호구 취급하는 게 가관이었어요. 저는 그 역겨운 광경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많이들 먹어둬라. 이따가 체할지도 모르니까.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드디어 하이라이트 시간이 다가왔어요. 친척 어른 중 한 분이 자, 밥도 잘 먹었으니 이제 며느리 절도 받고 용돈 증정식도 해야지 하며 분위기를 띄우자 좌중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남편이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얼른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준비한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급 한지로 만든 봉투라 겉보기에는 아주 품격 있고 두툼해 보였기에 사람들은 다들 와, 봉투 두께 좀 봐. 역시 며느리가 통이 크네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두 손으로 봉투를 공손히 받쳐들고 시아버지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제 발걸음은 마치 사형대로 올라가는 집행관의 발걸음처럼 비장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봉투를 내밀며 준비한 멘트를 날렸어요. 아버님,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동안 부족한 며느리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하세요. 제 작은 정성입니다. 최대한 가증스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며 봉투를 건네자 시아버지는 입이 귀에 걸려 광대뼈가 승천할 기세로 봉투를 낚아채듯 받으시더라고요. 허허, 그래. 고맙다.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어디 한번 볼까? 보통은 체면치레로 나중에 확인하거나 주머니에 넣을 법도 한데 시아버지는 돈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 그 자리에서 바로 봉투를 뜯어보시더라고요. 친척들도 얼마나 들었나 구경이나 하자며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었고 남편은 흐뭇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자, 이제 쇼타임이다. 시아버지가 봉투 입구를 거칠게 뜯어내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봉투를 거꾸로 드는 순간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쿵쿵 울려 퍼졌어요. 초록색 배춧잎, 10,000원짜리 지폐 달랑 3장이 힘없이 허공을 가르며 식탁 위로 툭, 툭, 툭 떨어졌죠. 순간 왁자지껄하던 잔칫집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모든 소리가 멈추고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는데 그 3초간의 정적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명장면이었죠. 시아버지는 식탁 위에 떨어진 10,000원짜리 3장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지 눈만 깜빡거리셨고 옆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쨍그랑하고 떨어뜨리며 입을 떡 벌리셨어요. 친척들도 저게 뭐야? 30,000원이야?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요. 가장 볼만했던 건 남편의 표정이었어요. 흐뭇하게 웃고 있던 입꼬리가 경련을 일으키며 굳어지더니 순식간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데 마치 터지기 직전의 풍선 같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목소리가 삑사리가 날 정도로 하이톤이었어요.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식탁 위에 떨어진 30,000원을 집어들고 제 얼굴에 들이밀며 사태질을 해댔어요. 너 미쳤어? 돌았어? 아버지 칠순에 30,000원? 장난해 지금?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남편의 고함 소리에 시아버지는 그제야 정신이 드셨는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으며 겨우 몸을 지탱하시더라고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셔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컥컥거리는 소리만 내시는데 당장이라도 뒷목 잡고 쓰러지실 것 같았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냐? 30,000원이라니.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도 득달같이 달려들어 제 등짝을 후려갈기려고 손을 치켜드셨어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너만 믿으라더니 감히 시아버지 칠순에 똥물을 끼얹어? 당장 무릎 꿇고 빌지 못해?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친척들은 혀를 차며 저를 페르나 보듯 쳐다보고 시누이는 핸드폰으로 이 상황을 찍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남편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라며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어요. 야, 말 좀 해봐. 봉투가 바뀐 거야? 실수한 거지? 그렇다고 말해. 빨리. 남편은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나 봐요. 제발 실수라고 봉투가 잘못된 거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그 간절하고 비겁한 눈빛을 보며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입을 열었어요. 실수 아니야. 정확하게 넣은 거야. 30,000원. 제 대답에 남편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표정으로 멍해지더니 이내 더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뭐? 정확해? 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3만 원짜리밖에 안 돼? 네가 인간이야?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어요. 이제는 제가 반격할 차례였으니까요. 왜? 기분 더러워? 쪽팔려 미치겠어? 제가 비소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이자 남편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기분, 지난달 우리 아빠 칠순 때 우리 아빠가 느꼈던 기분이야.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한 짓이랑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한 건데 왜 지랄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제 입에서 나온 폭탄 발언에 좌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지난달 칠순? 사돈한테 뭘 어쨌길래?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죠. 시아버지는 무슨 소리냐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쳐다보셨고 남편은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분위기 속에서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씩씩거렸지만 이미 주도권은 제 손에 있었어요. 제가 던진 3만 원 봉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당했던 수모와 우리 아빠가 당한 모욕을 되갚아주는 선전포고였으니까요. 내가 장인어른한테 3만 원을 보냈다고? 너 미쳤어? 내가 장인어른한테 3만 원을 보냈다고? 거짓말하지 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남편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체면이 구겨지는 게 죽기보다 싫었겠죠. 시아버지도 옆에서 거들며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내리치셨어요. 그래, 내 아들이 아무리 돈을 아낀다고 해도 사돈한테 그런 짓을 할 놈이 아니다. 어디서 시댁 식구들 망신 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너 당장 사과하고 무릎 꿇어. 시어머니는 아예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아이고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 꼴 잘 돌아간다며 악을 쓰기 시작했고요. 이 난리통 속에서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비웃듯 내려다보았어요.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네. 당신 기억상 실증이라도 걸렸어? 지난달 우리 아빠 칠순 때 차 안에서 내가 봉투 얼마 넣었냐고 물어봤을 때 당신이 뭐라 그랬어? 섭섭지 않게 넣었다고 했지? 그 섭섭지 않은 금액이 3만 원이었어? 제가 또박또박 따지자 남편의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죄가 아니었죠. 그리고 쪽지까지 써서 넣었잖아. 장인어른, 이번 달 생활비도 부족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내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기억 안 나? 당신 손으로 쓴 거잖아. 남편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식은땀만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더라고요. 설마 진짜 3만 원을 보낸 거야? 아니, 그래도 사돈 칠순인데. 에이, 설마. 자, 다들 주목해 주세요. 제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사위인지, 그리고 얼마나 완벽한 거짓말쟁이인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을 띄웠어요. 아빠가 보내주신 그 사진, 구겨진 3만 원과 남편의 악필 쪽지가 적나라하게 찍힌 그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해서 모두에게 보여주었어요. 보이시죠? 이게 제 남편이 우리 아빠한테 보낸 칠순 선물입니다. 10,000원짜리 3장, 그리고 이 쪽지.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진짜 3만 원이네. 이 글씨체 민석이 글씨체 맞네. 지렁이 기어가는 거 보니까 딱이네. 아이고 세상에.
사돈한테 비밀로 해달라니. 이게 사람이야? 여기저기서 탄식과 비난이 쏟아져 나오자 시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핸드폰을 뺏어 들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쪽지에 적힌 내용을 읽으시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죠. 너, 이놈아, 이게 사실이냐? 네가 정말 사돈한테 이런 짓을 했어?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영락없는 죄인의 꼴이었죠. 저는 쐐기를 받기 위해 시아버지가 들고 계신 핸드폰을 낚아채며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아빠가 칠순 다음 날 아침에 전화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최서방 제정신이냐? 내가 거지도 아니고 3만 원을 주냐? 고 평생 화 한 번 안 내시던 분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으면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겠어요? 아버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위가 아버님 칠순에 3만 원 보내면서 비밀로 해주세요라고 쪽지 썼으면 기분이 어떠셨겠어요? 시아버지는 할 말을 잃으셨는지 입만 벙긋거리시더니 갑자기 뒷목을 잡고 어이쿠, 나 죽는다 하며 쓰러지는 신용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부축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남편의 만행에 치를 떨며 혀를 차고 있었으니까요. 아버님도 거지 취급 당해보시니까 기분이 더러우시죠? 우리 아빠는 오죽하셨겠어요? 시댁에는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까지 펑펑 쓰면서 친정에는 3만 원? 그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제 폭로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의 등짝을 후려갈기기 시작했어요. 이 미친놈아, 네가 제정신이야? 어떻게 사돈한테 3만 원을 해? 네가 사람 새끼야?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시어머니의 등짝 스매싱에 남편은 엄마 아파. 그만해.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의 잘못을 꾸짖는 척하면서 자기 체면을 살리려는 쇼라는 걸 알았지만 남편이 처맞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잔치상은 이미 엎어졌고 시아버지의 칠순잔치는 난장판이 되어버렸지만 제 속은 오히려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했어요. 3만 원이라는 푼돈으로 시아버지의 자존심을 긁어놓은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보다 더 비참한 건 남편의 바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덜덜 떨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추하고 비겁해 보이던지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진짜 3만 원을 넣었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미쳤어? 그는 마치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처럼 팔짝 뛰며 부인했지만 이미 드러난 증거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본인만 모르는 눈치였어요. 돈 세다가, 그래, 돈 세다가 몇 장 빠졌나 봐. 내가 30만 원 세서 넣었는데 봉투에 넣으면서 흘렸나 보지. 그래, 분명히 그런 거야. 내가 얼마나 꼼꼼한 성격인지 알잖아.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어. 돈을 세다가 27만 원을 흘렸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였죠. 게다가 쪽지까지 써서 넣은 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와 말씨름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은 떠났고 남은 건 확실한 정리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무시하고 가방 속에서 미리 준비해 온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오늘 아침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제가 몰래 챙겨 나왔던 그 봉투.
그 안에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끝낼 종지부가 들어 있었죠. 자, 여기. 선물이야. 저는 봉투를 남편 얼굴을 향해 냅다 던져버렸어요. 봉투 모서리가 그의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 안에서 하얀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는데 맨 위에 적힌 이혼 소장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집어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시어머니도 뭐, 이혼? 하며 기절초풍할 듯 소리를 질렀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반응을 즐기듯 팔짱을 끼고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장인을 거지 취급하고 아내를 기만하고 이중적인 태도로 사람 피 말려 죽이는 놈이랑은 1초도 못 산다는 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남편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제일 비굴한 표정으로 애원하는 꼬라지를 보니 정말이지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응? 우리 신혼부부잖아. 그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어요. 신혼? 개나 줘버리라지. 신혼은 그가 우리 아빠 3만 원으로 모욕한 순간 끝났고 그의 맹세 따위는 지나가던 개가 짖는 소리보다 못하게 들렸으니까요. 저는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발로 걷어차고 싶었지만 더러워서 참았어요. 대신 시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시아버지는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고 쪽팔리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땀만 흘리고 계셨어요. 아까 뒷목 잡고 쓰러지는 척 하시더니 이혼 소장이 나오니까 진짜로 쓰러질 것 같으신 눈치였죠. 시아버지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시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듯 룸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칠순 잔치는커녕 집안 망신 잔치가 되어버렸으니 견딜 수가 없으셨겠죠. 친척들도 혀를 차며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요. 남편은 친척들이 다 떠나고 텅 빈 룸에 덩그러니 남겨져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는데 일말의 동정심조차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에게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들어갈 거고 우리 아빠한테 준 모욕감과 저한테 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싹 다 청구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는 그제야 사색이 되어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여보, 안 돼.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살려달라고? 우리 아빠는 그놈 때문에 피눈물 흘리셨는데 본인도 피눈물 흘려봐야 공평하잖아요. 저는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를 걸어 나오는데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어요. 꽉 막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택시를 잡아타고 창문을 내리자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잘 가라, 강민서. 다시는 보지 말자, 찌질한 새끼야. 핸드폰을 꺼내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 끝났다고, 이제 속 시원하게 잊어버리라고, 제가 다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아빠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는데 고생했다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놈이 들어오기 전에 제 물건들을 다 챙겨서 나갈 생각이었죠. 이 집구석에는 미련 한 톨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캐리어에 옷가지들을 쑤셔 넣는데 문득 결혼식 날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나만 믿어라. 그때 그 말을 믿었던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물 한 방울은커녕 피눈물 흘리게 만든 주제에 믿긴 개뿔. 사람 믿는 거 아니라는 말이 뼈저리게 와 닿았어요. 저는 결혼사진 액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쨍그랑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며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결혼 생활이 깨지는 소리 같아서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짐을 다 챙겨서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띠띠띠띠.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오는데 꼴이 가관이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퉁퉁 부어서 마치 노숙자 같았죠. 저를 보자마자 또다시 무릎을 꿇으려고 하길래 제가 선수를 쳤어요. 쉬하지 마. 법원에서 만나. 그는 제 캐리어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저는 가차없이 밀어냈어요. 아파트는 어차피 제 돈으로 산 거라 소송하면 다 제 것이 되고 그가 회사에 소문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걸 알기에 회사에도 다 알리겠다고 협박했죠. 장인 칠순에 3만 원 보낸 짠돌이 효자라고 소문나서 잘리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도장 찍으라고요. 제 협박에 그는 얼어붙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회사에 알려지는 게 죽기보다 싫은 모양이었죠. 이제야 본인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했어요. 그 모습을 뒤로하고 저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에도 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귀를 막고 콧노래를 불렀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지긋지긋한 시월드, 뻔뻔한 남편, 가식적인 효자놀이.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된 순간이었죠. 짐을 싸서 친정으로 오고 난 뒤 제 핸드폰은 잠시도 쉴 틈 없이 울려댔어요. 액정에는 남편이라는 2글자와 시어머니라는 4글자가 번갈아 가며 뜨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마치 스팸 전화가 폭주하는 것 같아 짜증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문자로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 네가 마음이 넓으니 이해해달라며 회유와 읍소를 섞어가며 보내오더니 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읽지도 않자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네가 감히 시댁 어른들을 능멸해? 독한 년, 너 어디 잘 사나 보자라며 저주 섞인 협박 문자를 쏟아내는데 그 이중적인 태도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라는 것을요. 저는 가차없이 그들의 번호를 모조리 차단해버렸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다시 주워 담아 재활용할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차단하는 것으로 이 복수가 완성될 리는 없었죠. 그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거든요. 평생을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에 집착하며 살아온 그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은 바로 그 가짜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버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었어요. 밖에서는 점잖고 능력 있는 과장님, 효자 아들 코스프레를 하며 살아온 그 인간의 실체를 까발리는 것만큼 통쾌한 복수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아주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작전을 짰어요. 저는 남편 회사의 익명 게시판이나 동호회 단톡방 같은 곳에 글을 올리는 하수 같은 방법은 쓰지 않았어요.
그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고 제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좀 더 고급스럽고 파급력이 강한 입소문을 택했죠. 마침 남편 회사 동료의 와이프 중에 제 대학 동창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소문내기를 좋아하고 입이 가볍기로 유명했거든요.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걸어 밥 한 끼 비싼 걸로 사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으로 하소연을 좀 늘어놓았어요. 사실 나 이혼 준비 중이야. 말하기도 창피한데 남편이 우리 아빠 칠순에 3만 원 넣고 쪽지까지 써서 비밀로 해달라고 했더라고. 그런 찌질한 남자랑 더는 못 살겠어서 나왔어. 근데 적반하장으로 나보고 예민하다고 난리네.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그 친구는 입을 떡 벌리며 경악하더니 그날 저녁 바로 남편 동료들에게 이 기가 막힌 3만 원 칠순 봉투 사건을 퍼날랐죠. 소문은 발이 달린 게 아니라 날개가 달린 것처럼 삽시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고 남편은 하루아침에 3만 원 짠돌이, 폐륜사위, 앞뒤 다른 이중인격자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건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의 회사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밥을 같이 먹자는 사람도 없어서 혼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거나 구석진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까먹으며 시간을 때운다고 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후배들조차 슬금슬금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며 비웃었고 심지어 부장님마저 회식 자리에서 자네, 장인어른한테 3만 원 보냈다며 대단하다, 대단해라며 대놓고 면박을 줬다고 하니 멘탈이 남아날 리가 없었겠죠.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서도 양아치 새끼랑은 같은 유니폼 입기 싫다며 강제 탈퇴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쾌감을 느꼈어요. 회사에서는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고 저에게는 이혼 소송장까지 날아드니 그 인간은 벼랑 끝에 몰린 쥐꼴이 되었을 거예요. 아무리 저에게 빌어도 씨알도 안 먹히고 연락조차 닿지 않으니 그 얄팍한 머리로 굴린 마지막 수가 바로 옛적 약한 장인어른을 공략하는 것이었나 봐요. 우리 아빠가 평소에 싫은 소리 못하고 마음이 약하시다는 걸 악용해서 장인어른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지면 제가 마음을 돌릴 거라고 착각한 거죠.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어요. 저는 친정에 가서 엄마가 부쳐주시는 김치전 냄새를 맡으며 모처럼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고함이 들려오더라고요. 장인어른, 장인어른, 제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익숙한 하지만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그 인간이었어요. 창문 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꼴이 아주 가관이었는데 며칠 동안 씻지도 않았는지 머리는 떡이 져 있고 옷은 꼬질꼬질한 게 영락없는 노숙자 행색을 하고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장인어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3천만 원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제발 수진이 마음 좀 돌려주세요. 저 이대로는 못 헤어집니다. 3천만 원? 3만 원도 아까워서 벌벌 떨던 인간이 이제 와서 3천만 원을 운운하며 목청을 높이는 꼴이라니 정말이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일부러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것 같았는데 창피함은 오롯이 저와 부모님의 몫이었어요.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쳐다보는데 얼굴이 화끈거려 미치겠더라고요. 엄마는 놀라서 저 미친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내가 나가서 물을 확 끼얹어 버려야지 하며 나가보려고 하셨지만 아빠가 엄마를 제지하시더라고요.
아빠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해 보였는데 평소에 그 온화하시던 아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내가 나가마. 둘은 방에 있어. 내가 끝을 내고 올게. 아빠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그 봉투가 무엇인지는 저도 아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바로 그 인간이 칠순잔치 때 아빠에게 모욕을 주며 건넸던 그 3만 원이 든 봉투였으니까요. 아빠는 그동안 그 봉투를 버리지 않고 품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알고 계셨던 것처럼요. 끼익하고 육중한 철대문이 열리자 그 인간은 살았다 싶었는지 무릎으로 기어서 아빠의 다리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올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반성이나 후회보다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비굴함만이 가득했죠. 장인어른, 흐흑,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미쳤었나 봐요. 귀신이 씌었었나 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평생 머슴처럼 살겠습니다. 제발 수진이한테 이혼만은 하지 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수진이 없으면 죽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애원하는 그 꼴을 아빠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싸늘하게 내려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품 안에서 꺼낸 그 꼬깃꼬깃한 봉투를 그 인간의 얼굴을 향해 힘껏 패대기 치셨어요. 봉투 입구가 열리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과 그 문제의 쪽지가 팔랑거리며 그 인간의 머리 위로 그리고 바닥으로 힘없이 흩어졌어요.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뒹구는 그 돈들을 보며 그 인간은 멍하니 입을 벌리고 굳어버렸죠. 자신이 던진 모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진 아빠의 일갈은 제 평생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도 통쾌하고 시원했어요.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경멸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죠. 야, 이 새끼야. 네 눈엔 내가 3천만 원 주면 딸 팔아먹는 노인네로 보이냐? 돈 필요 없으니까 썩 꺼져. 아빠는 바닥에 떨어진 3만 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이거나 주워가라. 네 부모한테 가서 효도나 실컷 해 처먹어.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그땐 내가 네 놈 죽이고 감옥 간다. 빈말 아니다. 그 서슬 퍼런 경고에 그 인간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덜덜 떨기만 하더라고요. 평소 점잖기만 하던 장인어른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눈빛 하나로 사람을 얼려버릴 듯한 기세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빠는 대문 옆에 있던 장독대 위에서 굵은 소금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나오시더니 주저앉아 멍하니 있는 그 인간의 머리에 냅다 뿌려버리셨어요.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려 그 인간의 머리와 어깨,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돈 위를 하얗게 뒤덮었어요. 에이, 재수없어, 썩 물러가. 아빠는 침까지 퇴뱉으시고는 미련 없이 대문을 쾅 닫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창문 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소금 범벅이 된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는 그 인간의 꼴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비참해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박수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인간은 바닥에 흩어진 3만 원을 줍지도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어유, 쯧쯧. 무슨 일이래?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에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비틀비틀 일어나 도망치듯 사라졌죠. 그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하고 작아 보이던지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던 지난날의 제가 불쌍해서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지만 그건 미련의 눈물이 아니라 후련함의 눈물이었어요. 결국 그 인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합의 이혼 도장을 찍어 주었어요. 물론 순순히 찍어준 건 아니었죠. 제가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들이밀었거든요. 유책 배우자는 명백히 남편이었고 그가 저지른 폐륜적인 행동과 저에게 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증거들이 차고 넘쳤기에 그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인간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돈, 위자료로 싹 다 토해내게 만들었고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기여한 부분까지 아주 꼼꼼하게 계산해서 뜯어냈죠. 법원을 나오는데 손에 쥔 이혼 확인서가 마치 승전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는데 공기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어요. 미세먼지 하나 없는 파란 하늘이 마치 제 새 출발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인간의 몰락은 아주 처참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쫓겨난 건 당연지사고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다. 능력 있는 며느리 놓쳤다며 부모 형제에게조차 버림받았다고 해요. 돈 뜯어낼 며느리가 없어지니 그 원망의 화살이 다 무능하고 찌질한 아들에게 돌아간 거죠. 친구들도 양아치 새끼,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라며 다들 손절해서 이제는 술 한 잔 사줄 사람도 없다고 하더군요. 고시원 쪽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어요.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이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혼 후 처음 맞이하는 아빠의 생신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고 성대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서울에서 제일 예약하기 힘들다는 최고급 한정식 집에 가장 좋은 룸을 예약하고 아빠가 평소에 드시고 싶어 하셨던 음식들로만 상다리가 부러지게 시켰죠.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아빠에게 건네드렸어요. 예전에 그 인간이 줬던 가짜 두툼함이 아니라 진짜 빳빳한 현찰로 꽉 채운 묵직한 봉투였죠.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제 마음이에요. 그동안 마음고생 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아빠는 뭐하러 이런 걸 준비했냐. 너 혼자 살려면 돈 모아야지라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제가 억지로 손에 쥐어드리자 봉투를 열어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신권으로 꽉 채운 500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돈이냐? 너무 과하다. 500만 원이라니. 아빠 받아주세요. 지난번에 그 인간 때문에 3만 원 받고 상처받으신 거 제가 이걸로 다 갚아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앞으로 돈 더 많이 벌어서 아빠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 말에 아빠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봉투를 꼭 주셨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미소를 보니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싹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 고맙다. 이제야 밥맛이 꿀맛이다. 내 딸 혼자 살아도 참 멋지다. 장하다, 우리 딸. 아빠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천만금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어요. 옆에서 엄마도 우리 수진이 이제 꽃길만 걷자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요. 그날 우리 가족은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가식적인 사위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 진짜 가족만의 따뜻한 시간이었죠. 이혼하고 나서 주변에서 힘들지 않냐, 외롭지 않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황금기를 보내고 있어요.
주말이면 늦잠 자고 일어나서 햇살 받으며 브런치를 즐기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꽃꽂이도 배우고 친구들과 골프 여행도 다니면서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거든요. 남편 밥 차려줄 일도 없고 시댁 눈치 볼 일도 없고 내 돈 내가 쓰면서 사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걱정 근심 하나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씁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제 과거가 후회되기도 하고요. 지금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무심코 던진 그 돌멩이가 언젠가는 거대한 바위가 되어 당신을 덮칠 거라는 사실을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진심은 언제나 통하게 마련이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아요.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든든한 가족이 있고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동료들이 있고 무엇보다 그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선 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제가 있으니까요. 가식적인 놈 치워버리고 가족과 함께 진짜 행복을 찾은 저 최수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구마 100개 먹은 듯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셨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응원할게요. 찌질한 놈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게 최고의 복수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네, 오늘 들려드린 최수진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에, 장인어른 칠순에 3만 원이라니요. 그것도 쪽지까지 써서 비밀로 해달라니.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서 주먹이 다 쥐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수진님, 정말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똑같이 3만 원 봉투로 대갚아주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 뻔뻔한 낯짝을 만천하에 공개해버린 그 장면.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친정 아버님께서 소금 뿌리며 썩 꺼져 하실 때는 제가 다 속이 시원해서 박수를 쳤네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계산적인 마음으로 사람의 진심을 이용하려 했던 그분은 결국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었네요. 비록 수진님께서 마음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이제라도 가식적인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짜 행복을 찾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아버님과 맛있는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 그려져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실 분들에게 수진님의 용기 있는 선택이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이자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 펼쳐질 수진님의 꽃길을 저희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진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